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중국 경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소장님과 이야기 나눌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중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감기 걸리나 중국 경제 위기 다시 보기. 상반기에 사실 위기감들은 좀 미국에서나 중국에서나 일부 도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은행 파산들도 있었고요. 또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문제가 중국 쪽에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이 둘의 관계가 경쟁 관계이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2018년부터 심해졌고요. 사실 미국 쪽에서는 중국을 저지해야만 하는 입장이고 중국은 미국을 추월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이 가운데서 중국 경제 위기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GDP입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상반기 GDP 성장률이 5.5%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2분기에는 6%대까지 6.3%로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피크일 수 있다. 라는 의견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인구 감소 때문에 중국의 성장이 끝이 났다. 중국은 저물어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소장님 입장은 다르시더라고요. 중국은 인구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인 어떤 저력이 있다고 보실까요? 3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문제는 맞는데 중국은 작년 한 해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10년째 인구 줄어들었죠. 우리도 2020년부터 거의 3년 동안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폭망했다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게 20년 뒤 얘기지 그 이펙트가 성인됐을 때 문제지 당장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과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 30년 동안 중국의 성장은 시골에서 중학교 중퇴한 이제 농민공이라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도시에 와서 싼 임금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만든 성장이었다. 그게 두 자릿수 성장의 근본인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런 인구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보너스는 끝난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인재 보너스를 우리가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78년 이후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1억 5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농민공이 한 2억 8천 정도 되는데 그거의 거의 절반이 넘는 대졸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청계천에 동대문 거기에서 미싱 박던 이모님, 고모님, 할머니들이 이제 학력 수준도 낮고 그랬었지만 한국이 이렇게 잘 오는 이유는 그분들의 자녀, 조카, 동생들이 대학 나온 동생들이 반도체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이런 이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생물학적 인구 감소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 인구의 3배나 되는 대졸자들이 만들어낼 부가가치 이걸 좀 포커스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크론 얘기를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색안경 쓰고 보면 그런데 6% 성장하는 나라가 제 문제라고 하면 우리처럼 1%, 일본처럼 0%, 미국 이제 2%를 못 하는데 그런 나라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그런 의문이 근본적으로 남죠. 근데 중국 경제의 성장률을 절대 성장률의 둔화를 보면 안 되고 중국이 13% 성장했던 장쩌민 시대의 GDP를 1이라고 하면 지금 시진핑 시대 2023년에 인당 소득을 보면 26배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 시대 1%는 13% 성장했던 장쩌민 시대의 26%하고 맞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적인 성장률의 하락을 갖고서 피크라고 보는 것은 좀 넌센스인데 심플하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미국 GDP의 10%를 넘어가는 나라 중에서 2% 이상 성장하는 나라가 있냐? 없거든요. G7 국가 2% 넘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미국 GDP의 73%예요. 그런 나라가 5%를 간다고 하는 것은 이 G7 국가의 2배에서 3배 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잠수함이 인공위성 속도로 달리는 과속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피크다, 위기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객관적인 데이터의 공정성보다는 조금 이제 경사된 시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중국 경제가 새삼 정말 크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인구 자체가 워낙 대국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세계 탑이었는데 인도가 추월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14억 인구고. 말씀 들어보니 그런 중국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이 더 걱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나라부터가 조금 더 내부적인 부분들 어떻게 보강해야 될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학 졸업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구 보너스의 시대라기보다 이런 대학 인재 졸업자 보너스의 시대로 가야 됩니다. 인재 보너스의 시대다라고 정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디플레이션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쪽에 경제 우려감이 나왔던 한 대목 가운데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생산자 물가지수도 그렇고요. 소비자 물가까지도 마이너스 전환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과연 이제 중국인들의 소비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지금 이 지표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중국이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CPI가 중국이 이제 7월 달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것은 한 달입니다. 근데 CPI가 마이너스 한 달 들어갔다고 디플레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거는 디플레가 되려면 소비, 생산, 소득이 다 마이너스여야 돼요. 근데 중국은 소비, 소득, 생산이 다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중국 2000년 이후에 CPI가 마이너스 들어간 게 4번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 디플레냐?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CPI를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데 중국의 CPI는 좀 독특해요. 돼지가 이게 CPI를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그래서 CPI 구성 요소 중에서 30%가 먹는 건데 먹는 것 중에서 돼지고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을 돼지가 은행을 터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CPI가 올라가서 이제 물가가 뛰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은행에서 돈이 빠지는 거죠. 반대로 이게 이제 뭐 마이너스가 되면 은행으로 돈이 쫓아 들어가는 건데 지금 중국이 마이너스 CPI가 되면서 은행에 돈이 30조가 들어가 있어요. 신규로 들어가는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중국 GDP가 120조인데 GDP의 4분의 1이 현금이 은행으로 최근 1년간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CPI는 돼지고기 가격이 8월 달에, 7월 달에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연초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8월 CPI나 9월 CPI는 다시 플러스로 갈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플레를 얘기할 때 그 CPI가 아니라 그런 이제 음식료라든지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뺀 코어 CPI를 보고서 이제 디플레를 판단하는데 코어 CPI는 7월 달에 밑으로 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 CPI 한 달 마이너스를 갖고 디플레라고 보는 것은 이건 너무 심한 과장이다. 네, 코어 CPI는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요, 지금 한 2, 3% 정도 수준이면 중국은 물가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경기가 나빠서 물가가 네. 떨어진 건 맞는데 네. 그것이 이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음식료 때문에 떨어진 것이고 음식료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죠. 네, 중국 부동산 문제 위기하면은 이제 뭐 회색 코뿔소 뭐 등등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분야인 중국 부동산 문제 얘기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비구이 위안이 급한 불을 끄긴 했는데요. 뭐 여러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디폴트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이 또 기사로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거짓은 아니겠죠. 예, 팩트가 되겠고 일단은 그 채무에 대해서 좀 상환 기간을 연장했다는 부분들 이런 조치들은 나왔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지준율 격의 그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분양 시장이 또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중국 부동산은 위기 가능성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나타난 비구이현 사태가 뭐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주목하는 이슈였는데 이것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다. 그래서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볼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부동산 회사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대출을 중단한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이 4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본격적인 규제를 냈고 보통 통상의 경우는 이제 규제를 할 때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그걸 멈춰야 되는데 이걸 중국이 내리 3년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 과잉이 이제 기업체 부도를 불렀던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빅구엔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아까 첫 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거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네. 2년 전에 2021년 9월 달에 똑같은 일이 있어서 흥다부동산이라고 그때도 아마 언론 찾아보시면 중국발 서브프라임, 중국발 리만브라더스,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난무를 했지만 지금까지 뭐 멀쩡했어요. 근데 빅구엔이 부채액이 한 1조 3천이고 흥다가 2조 4천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큰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최근 3년간 별일 없이 지나갔고 근데 지금 빅구엔은 그보다 훨씬 작은 회사이기도 하지만 재무 구조나 뭐 이게 훨씬 좋은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빅구엔이 흥다도 멀쩡하게 지나가는데 빅구엔을 중국 정부가 부도낼 이유가 있냐. 그럼 헝다그룹은 파산한 이후에 특별한 중국 경제에 나타났던 현상은 있었을까요? 뭐 그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최근 3년간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규제를 했고 마지막 판에 빅구엔이 걸린 건데 제가 보는 빅구엔은 뭐 중국 내수 경기 부양에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오히려 빅구엔 사태다. 부동산이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빅구엔의 부도가 중국의 내수 경기 플러스 부동산 경기를 턴시키는 결정적인 모멘텀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재미난 것은 빅구엔의 채무조를 보면 국내가 한 72%고 해외가 한 28%인데요. 그럼 통상 국내 채권이 먼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빅구엔이 해외 채권을 먼저 부도를 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민간 기업이 뭐 정부하고 얘기를 해봤자 그건 효과가 없을 건데 해외에서 부도를 내니까 이게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세계가 주목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걸 빨리 쓸어 막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사안 다 제끼고 가장 시장을 명확하게 보는 것은 주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빅구엔의 주가를 보시면 8월 중순에 바닥을 치고 부도 났다고 그러고 이자 못 갚는다고 그러는 회사의 주가가 지금 한 30% 위로 올라갔죠. 그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빅구엔 당연히 구제할 거고 그리고 그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중국 정부가 최근 20년 중에 이런 일은 없었는데 네. 경기 부양책을 28가지를 냈어요. 거의 3일에 2개씩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을 계속 냈는데 그것의 효과가 아마 9월, 10월에 그대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빅구엔은 묘하지만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불황의 마지막을 이제 보여줬던 시그널 그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그것이 아마 중국의 정부의 스탠스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제 규제 풀고 무슨 경기 부양책을 했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냐고 그러지만 그건 아주 간단한 것이 공부 못하는 애가 그 일타 선생님한테 학원 등록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경제정책은 했다고 그러면 뭐 적어도 한 달에서 3달의 시간 여유는 있어야 되고 8월 달에 그렇게 액션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한 10월 통계 정도를 보면 중국 정부가 한 액션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서 이제 그 중국의 위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성급하게 아직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주가를 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네, 중국의 비구이한 컨트리 가든 그리고 신호오션의 디폴트 위기까지도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봉합이 되면서 중국의 내수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전환의 기회가 됐다. 아까 말씀해 주신 8개의 패키지로 나왔던 경기 부양책들 가운데서 혹시 경제 실질적인 실효성 효과가 있을 만한 것 한 가지 정도는 어떤 뭐 세율 쪽인가요? 어떤 부양책인가요? 아닙니다.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이제 뭐 자동차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공업 제품까지의 경기 부양책을 다 냈고 대표적으로 자동차하고 가전제품에 대해서 세금 깎아주는 정책을 2008년에 했던 걸 그대로 리바이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중국도 내수의 최대 품목이 자동차예요. 그래서 뭐 지난달에 보면 자동차 판매가 플러스로 돌아섰죠. 그리고 가장 이제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제일 핵심은 중국의 선수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중국은 집을 살 때
이 선수금으로 40%를 내고 나머지 60%를 이제 그 30년 모기지로 사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낮춰준 거죠. 20%로. 그렇게 되면 부동산 구매 이력이 확 늘어나는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북경에서 푸는 그 다음 날 하루 부동산 거래 건수가 3,000건이 늘어났다는 거죠. 새벽에 계약을 했다고 네. 그런 기사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새벽에 했다. 40%면 한 채밖에 못 사는데 20%로 낮춰주면 바로 두 채를 살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네, 중국의 제조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 제조업 지표가 좀 둔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제조업 PMI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이런 쪽의 어떤 제조업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요. 중국발 제조업 위기가 여타 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실까요? 중국은 제조업이 지금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우리는 마이너스인데 중국은 4% 정도 플러스예요. 근데 우리는 중국에 팔고 있는 것이 중간재가 92%이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 경기의 하강이 우리 중간재 판매에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탈중국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아이템이 자동차, 핸드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이게 이제 뭐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인인데 문제는 이 5가지 아이템의 세계 최대 시장이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우리가 탈중국하는 게 맞냐 하는 것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탈중국을 해야 된다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답은 뭐냐면 앨런 머스크를 보면 됩니다. 당대 최고의 경영의 구루를 뭐 누가 봐도 앨런 머스크인데 그러면 중국에 문제가 있고 중국에 시장이 없다고 하면 앨런 머스크는 사실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상하이에 지었고 또 최근에 보면은 세계 최대 ESS 공장을 중국에 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네. 중국의 시장이 문제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퇴출한 거냐에 대해서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서 나오는 거를 탈중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제 과하고요. 우리가 뭐 전체로 봤을 때 최대 수출국이고 최대 흑자국이었다가 갑자기 1년 만에 적자로 전환을 했으면 야 이거 시장이 없어져서 빼야 되는 것이 맞냐? 아니면은 이걸 흑자로 전환시킬 전략을 찾고 품목을 찾고 이제 지원책을 찾아야 되는 거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건 뭐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략이나 품목이나 이것을 찾기보다는 탈중국 해야 된다는 쪽으로 모든 걸 다 몰고 가죠. 근데 거기에 정치적인 문제도 좀 끼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인건비 못 맞추는 것은 빨리 탈중국 하는 것이 맞고 예. 아직 이제 좀 천천히 빼도 되는 거. 철강화학, 조선, 기계, 부품, 자동차 이것은 우리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만 여전히 팔리고 있죠. 근데 그걸 지금 뺄 필요가 있냐. 그리고 뭐 심플하게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벤츠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전 세계 벤츠의 35%, 36%를 중국이 사요. 미국이 한 13%, 독일이 10%인데.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최대 지금 럭셔리 내구재 소비 시장으로 중국이 뜨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소비재를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에 관한 문제는 세 가지로 봐야 된다. 탈중국 얘기하지 말고 탈중국 해야 될 것, 감중국 해야 될 것, 진중국 해야 될 걸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지 세 개를 다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탈라는 것은 이것은 상황을 이건 오픈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소비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분야라고 강조를 해주시네요. 네, 질문 지금 또 남아있는 부분들 소화를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반도체 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 아까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했지만 이 가운데서 이제 그 패권 다툼의 아이템으로 반도체가 떠올랐고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죠. 최근 언론에 비메모리 반도체 한국이 3%밖에 못한다. 그래서 자주 섞인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메모리는 세계 1등이고 세계 점유율 75%가 돼요. 그리고 지금 챗GPT 갖고 난리지만 챗GPT도 한국이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챗GPT 들어가는 HBM 반도체를 우리 한국이 공급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메모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다만 TSMC가 아무리 잘해도 메모리를 못 만들어요.
중국 당연히 못하고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우리가 잘하는 걸로 전쟁을 해야 되냐, 우리가 약한 것을 갖고 해야 되냐, 그건 물어보나만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군 일의 최대의 경쟁력을 가진 품목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걸 어떻게 레버리지 거냐가 중요하지. 뭐 일본이 벌써 30년째 비메모리 반도체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근데 일본이 보다 뭐 똑똑하지 않고 근면하지 않고 기술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극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욕하면서 그걸 왜 안 하자고 얘기하는 건 완전 넌센스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이게 유치를 하려고 하는 정도고, 중국이 러브콜을 보내는 뭐 이런 정도 상황인데, 그걸 폄하하는 것은 그건 이제 너무 과한 얘기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반도체를 또 넘어서 여러 기술들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그 강대국들입니다. 미중. 그러니까 G1의 자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미중. 그 사이에서 최근에 미국 상무장관이 방중을 했거든요. 그때 눈에 띄었던 뉴스 가운데 화웨이에서 프리미엄 폰이 나왔습니다. 메이트 60 프로라는 제품인데, 여기에 GPU가 엔비디아의 A100와 버금가는 GPU 그 기술력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도체 패권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될까요? 중국이 정말 뭐 좀 속된 말로 개발에 땀내서 하나 만든 건데, 네. 그걸 갖고서 양산하거나 그 기술보다도 더 밑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7나노 정도 기술인데, 그것은 5년 전, 6년 전에 한국과 대만에 했던 기술을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쿼드러플 패터닝이라고 사진을 한 번 찍어서 우리는 바로 작품 만드는데, 중국은 4번 찍어서 엄청난 수고를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비 자체가 지금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장비를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제 써가지고 겨우 만든 거고, 문제는 7나노 이하로 갈 수 있냐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르몬드가 왔을 때 한번 이제 쇼업을 한 것이고, 네. 그걸 갖고서 한국이나 대만의 기술을 따라잡거나 미국을 캐치업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네, 이 휴대폰 안에 들어간 GPU를 대량 생산하고 더 미세 공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장비가 지금 7나노에서 5나노로 가야 되는데, 5나노로 가는 것은 그건 이제 EUV 장비라고 하는 이 장비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DUV 장비를 여러 번 사진을 찍어서 포개가지고서 만든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뭐 삼성이나 TSMC는 3나노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침체들, 뭐 내부적인 뭐 내수 소비뿐만 아니라 기업들 규제까지 해서 침체들이 좀 있었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또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비즈니스 신뢰도를 좀 글로벌적으로 약간 상실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또 치열한 어떤 신냉전 시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편을 가르고 있는 시대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고 기업들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그래서 돈은 뭐 이게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들면 이제 애플이나 이 테슬라는 왜 중국에서 공장을 빼지 않는가? GM하고 포드는 왜 공장을 빼지 않는가에 답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놓고 보면 지금 중국 걱정할 때 아니고요. 모든 경제 지표, 7월달 경제 지표를 보면 우리는 생산, 소비, 투자 다 마이너스예요. 예. 근데 중국은 수출만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 그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색안경 쓰고 보지 말고 시장으로서만 중국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홍역할 건지 작전을 짜는 것이 중요하지, 이 정서적으로 비난만 하고 이렇게 봐야 우리한테 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돈 앞에서는 적을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서 정확한 판단을 못 한다는 것인데, 세계 최대의 시장을 옆에다 두고서 이제 거기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바라봐서 시장을 놓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첨예해질 수 있는 미중 대립 그 부분들도 잘 지켜보면서,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인재 보너스의 시대로 도래를 했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또 경제 체질을 높이는지 그걸 잘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또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